정적. 강태준과 이하윤의 저녁 식사에는 늘 그 단어가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다. 수백 평에 달하는 저택의 웅장한 다이닝룸 천장에서는 거대한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눈부신 빛을 쏟아내고 있었지만 그 빛은 두 사람 사이의 공기를 트지 못했다. 길고 매끈한 마호가니 테이블의 양끝에 앉은 두 사람은 마치 잘 짜인 연극의 배우처럼 정해진 역할에 충실할 뿐이었다. 포크와 나이프가 고급스러운 도자기 접시에 부딪히는 소리만이 유일한 배경음악이었다. 오늘 저녁 메뉴는 미슐랭 3스타 셰프가 직접 와서 조리한 프랑스 코스 요리였지만 하윤의 혀끝에서는 아무런 맛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녀는 기계적으로 음식을 잘라 입에 넣고 우아하게 씹고 삼켰다. 결혼 생활 1년 그녀는 이 숨막히는 식사 시간에 완벽하게 적응했다. 내일 저녁 제이스그룹 창립 기념 파티가 있어. 정적을 깬 것은 태준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낮고 차가웠다. 감정의 동요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마치 잘 조율된 첼로의 가장 낮은 같았다. 그는 스테이크를 썰던 손을 멈추지 않은 채 시선은 여전히 자신의 접시에 고정한 채 말했다. 알고 있어요. 드레스랑 보석은 이미 준비됐어요. 하윤 역시 그를 쳐다보지 않고 대답했다. 이것이 두 사람의 규칙이었다. 불필요한 눈맞춤은 하지 않는다. 사적인 감정은 드러내지 않는다. 오직 진성그룹의 안주인 이하윤으로서의 역할만 수행한다. 그녀의 목소리는 맑았지만 그 안에는 인공적인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다. 그래, 8시에 로비에서 보지. 네. 대화는 그것으로 끝이었다. 다시 식기 부딪히는 소리만이 공간을 채웠다. 하윤은 문득 생각했다. 이 저택의 사용인들은 매일 밤 이 기이한 침묵의 식사를 엿보며 무슨 생각을 할까? 어쩌면 그들에게도 이것은 그저 익숙한 풍경일 뿐일지도 모른다. 대한민국 재계서열 1위 진성그룹의 총수 강태준과 그의 아내 이하윤. 세상 사람들은 그들을 세기의 커플이라 불렀다. 완벽한 외모, 엄청난 부누구도 넘볼 수 없는 지위. 하지만 그 화려한 포장지 속에는 텅 빈 공간과 차가운 공기만이 존재했다. 식사가 끝나자마자 하윤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가벼운 목례와 함께 먼저 들어가 볼게요 라는 의례적인 인사를 남기고 그녀는 자신의 공간으로 향했다. 저택은 동관과 서관으로 나뉘어 있었고 두 사람은 각자의 공간을 사용했다. 부부라는 이름 아래 완벽한 타인으로 살아가는 방식이었다. 서관에 위치한 그녀의 침실은 마치 5성급 호텔의 스위트룸처럼 꾸며져 있었다. 최고급 가구와 예술 작품들로 채워져 있었지만 그 어디에도 하윤의 개인적인 취향이나 삶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다. 모든 것이 강태준의 아내라는 위치에 걸맞게 세팅되어 있을 뿐이었다. 그녀는 창가에 서서 어둡게 가라앉은 정원을 내려다보았다. 잘 가꿔진 나무와 꽃들이 달빛 아래서 음산한 그림자를 만들고 있었다. 저 정원처럼 그녀의 삶도 겉보기엔 완벽했지만 속은 그림자로 가득 차 있었다. 하윤은 드레스룸으로 들어가 벽 한쪽에 숨겨진 작은 금고를 열었다. 그 안에는 보석이나 현금이 아닌 얇은 서류 뭉치 하나가 들어있었다. 혼인 계약서. 그녀는 그 서류를 꺼내 침실의 작은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1년 전 두 가문의 기업을 위해 맺어진 정략 결혼의 증거였다. 그녀의 아버지가 운영하던 중견 건설사가 부도 위기에 처했을 때 진성그룹의 강태준이 구원의 손길을 내밀었다. 그 대가는 하나 그의 아내가 되는 것이었다. 그녀는 계약서의 조항들을 천천히 다시 읽어 내려갔다. 수많은 해야 할 것과 해서는 안 될 것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마지막 장 계약의 해지 조항. 제7조 계약의 해지. 본 계약은 혼인 후 만 5년을 채우기 전에는 갑 강태준과 을 이하윤 외 상호 합의 없이는 해지할 수 없다. 단 아래와 같은 귀책 사유가 발생했을 시 귀책 사유의 상대방은 즉시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기야, 일방의 명백한 외도 행위가 입증될 경우. 하윤의 시선은
외도 행위라는 단어에 못 박힌 듯 멈췄다. 이것이 그녀가 이 감옥에서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열쇠였다. 5년을 기다릴 수는 없었다. 이 숨막히는 삶을 4년이나 더 견뎌낼 자신이 없었다. 그녀는 자유를 원했다. 자신의 이름으로 자신의 삶을 살고 싶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강태준이 귀책 사유를 제공해야만 했다. 하지만 그게 가능할까? 강태준이라는 남자는 얼음으로 만든 성과 같았다. 일 외에는 어떤 것에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고 그의 주변에는 언제나 철저한 경호와 비서들이 벽을 치고 있었다. 스캔들 하나 없이 깨끗한 그의 사생활은 재계에서도 유명했다. 그런 남자가 외도를 하게 만든다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다. 지난 몇 달간 하윤은 절망적인 심정으로 이 문제에 대해 고민했다. 그냥 이대로 체념하고 5년을 기다려야 할까? 하지만 오늘 저녁 그 어떤 감정도 담겨있지 않은 태준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그녀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결심했다. 그녀는 행동해야 했다. 하윤은 노트북을 켰다. 손가락이 차갑게 떨려왔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호했다. 강태준을 무너뜨릴 방법, 그의 철옹성에 균열을 낼 방법은 단 하나뿐이었다. 그의 약점을 파고드는 것. 하지만 그에게 약점이란 게 존재하기나 할까? 그녀는 몇 주에 걸쳐 비밀스럽게 수집한 정보들을 다시 훑어보기 시작했다. 그의 학창시절, 유학시절 진성그룹에 입사해 총수가 되기까지의 과정. 흠잡을 데 없는 완벽한 이력이었다. 그런데 아주 오래된 가십기사 하나가 그녀의 눈에 들어왔다. 대학 시절 그에게 유일하게 스캔들이라고 할 만한 것이 있었다. 상대는 당시 연극영화과 학생이었던 눈부시게 아름다웠던 한 여자. 두 사람은 캠퍼스 커플로 유명했지만 졸업과 함께 헤어졌다는 내용이었다. 그 여자의 이름은 최유라였다. 하윤은 곧바로 그 이름을 검색했다. 최유라. 한때는 촉망받는 신인 배우였지만 몇 번의 작품 실패와 좋지 않은 구설수에 휘말린 후 대중의 기억 속에서 잊혀가는 이름이었다. 그녀의 최근 활동은 몇 달 전 한 드라마의 작은 조연이 마지막이었다. 현재는 이렇다 할 활동 없이 소속사와도 계약이 만료된 상태였다. 하윤은 최유라의 사진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화려하고 도발적인 아름다움. 자신과는 정반대의 매력을 가진 여자였다. 강태준은 이런 스타일을 좋아했던 걸까? 오래전 사진 속 최유라의 곁에서 희미하게 웃고 있는 젊은 시절의 강태준은 지금의 그와는 사뭇 다른 사람처럼 보였다. 아주 미세하지만 그의 눈가의 따뜻함이 어려 있었다. 심장이 거칠게 뛰기 시작했다. 어쩌면 이것이 답일지도 모른다. 평범한 여자로는 강태준의 마음을 흔들 수 없다. 하지만 그의 과거, 그의 마음속에 아주 작은 흔적이라도 남겼을지 모르는 첫사랑이라면, 게다가 지금 그녀는 재기와 성공에 목말라 있을 터였다. 계획의 윤곽이 머릿속에서 그려지기 시작했다. 위험한 계획이었다. 비도덕적이고 성공 확률도 희박했다. 만약 실패한다면, 강태준이 모든 것을 알아차린다면 그녀는 지금보다 더 끔찍한 상황에 처하게 될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대로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었다. 그녀는 이 도박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어야 했다. 하윤은 최유라의 정보를 더 깊이 파고들었다. 그녀가 자주 가는 장소, 그녀의 연락처를 알아낼 방법. 쉽지는 않았지만 불가능하지도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비서에게 연락하지 않았다. 이 일은 완벽하게 혼자서 처리해야 했다. 그녀는 사설탐정사무소의 연락처를 찾아냈다. 익명을 보장하고 어떤 일이든 처리해준다는 곳이었다. 전화기를 드는 손이 후들거렸다. 심호흡을 한 번 하고 그녀는 번호를 눌렀다. 신호가 몇 번 울리고 무미건조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네, 말씀하세요. 하윤은 마른 침을 삼켰다. 이제 되돌릴 수 없다. 없다며. 사람을 한 명 찾고 싶습니다.
배우 최유라 씨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이제 막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발견한 자의 절박함과 단호함이 함께 담겨 있었다. 이 길고 외로운 밤 진성그룹의 안주인 이하윤은 자신의 운명을 건 가장 위험한 시나리오의 첫 페이지를 쓰고 있었다. 사설 탐정의 일처리는 신속하고 정확했다. 이틀 만에 이하윤의 메일함에는 최유라라는 이름의 파일이 도착해 있었다. 파일 안에는 그녀의 현재 거주지 자주 가는 장소, 최근 통화 기록 일부, 그리고 그녀의 재정 상태에 대한 간략한 보고서까지 담겨 있었다. 보고서의 내용은 하윤의 예상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화려했던 과거와는 달리 최유라의 현재는 꽤나 위태로워 보였다. 모아둔 돈은 거의 바닥났고 작은 오피스텔의 월세도 몇 달째 밀려 있었다. 그녀가 붙잡고 있는 마지막 자존심은 명품 핸드백 몇 개와 아직 처분하지 못한 작은 외제차 한 대뿐이었다. 하윤은 새로 개통한 대포폰으로 문자를 보냈다. 발신인도 어떤 나먹도 없는 간결한 메시지였다. 초해유라 씨, 당신의 커리어에 대한 중요한 제안이 있습니다. 관심 있으시면 내일 오후 2시 인사동의 찻집 은유에서 뵙고 싶습니다. 비밀은 보장됩니다. 답장은 의외로 빨리 왔다. 10분도 채 되지 않아 짧은 긍정의 메시지가 도착했다. 가겠습니다. 하윤은 그 짧은 답변에서 그녀의 절박함을 읽었다. 미끼를 문 것이다. 이제 남은 것은 이 위험한 거래를 성사시키는 일뿐이었다. 다음 날 약속 시간보다 20분 일찍 도착한 하윤은 찻집 은유의 가장 안쪽 방으로 안내받았다. 일부러 고른 장소였다. 화려한 호텔 라운지나 레스토랑은 사람들의 눈에 띄기 쉬웠다. 고즈넉한 분위기의 전통 찻집, 그것도 별도의 방이 있는 곳이야말로 은밀한 대화를 나누기에 최적이었다. 삐걱거리는 나무 바닥과 은은한 묵향이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는 듯했지만 하윤의 손끝은 차갑게 식어 있었다. 그녀는 일부러 평소보다 수수한 차림을 했다. 값비싼 보석은 모두 뺐고 로고가 드러나지 않는 차분한 베이지색 원피스를 입었다. 강태준의 아내 진성그룹의 안주인이 아니라 그저 한 명의 의뢰인으로 보이고 싶었다. 약속 시간 정각 미닫이 문이 열리고 최유라가 들어섰다. 사진보다 실물이 훨씬 더 화려한 여자였다. 세월의 흔적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완벽한 피부 고양이처럼 살짝 올라간 눈매 도톰한 입술. 비록 입고 있는 트렌치 코트가 작년 시즌의 디자인이었고 들고 있는 가방의 가죽이 미세하게 닳아 있었지만 그녀에게서는 여전히 사람을 압도하는 톱스타의 아우라가 흘러나왔다. 그녀는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방 안을 훑어보고는 맞은편에 앉은 하윤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당신이군요. 중요한 제안을 하고 싶다는 분이. 유라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낮고 약간 허스키했다. 하윤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맞은편 자리를 권했다. 앉으시죠, 최유라 씨. 저는 당신의 재능을 아끼는 사람이라고 해두죠. 유라는 피식 웃으며 자리에 앉았다. 그 웃음에는 약간의 조소가 섞여 있었다. 내 재능을 아끼는 사람이라. 요즘엔 그런 말을 해주는 사람이 드문데. 종업원이 들어와 따뜻한 국화차를 내오고 나간 뒤 방 안에는 다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먼저 입을 연 것은 하윤이었다. 그녀는 서두르지 않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최근 활동이 뜸하시더군요. 연기에 대한 열정은 여전하신 걸로 아는데 안타깝습니다. 유라 씨 같은 배우가 이런 곳에서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는 사실이. 본론만 말하죠. 시간 낭비는 서로에게 좋지 않으니까. 날 뒷조사한 모양인데 당신 대체 누구죠? 뭘 원해요? 유라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하윤은 그녀의 경계심을 정면으로 마주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다. 저는 유라 씨에게 재기할 기회를 드리고 싶습니다. 최고의 제작사가 만드는 드라마의 주연 자리. 당신이 원하는 어떤 역할이든 좋습니다. 끊임없는 스포트라이트와 광고 계약, 당신이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되찾게 해드리죠. 유라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하지만 그녀는 금세 표정을 갈무리하고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다. 세상에 공짜는 없죠.
그런 엄청난 걸 주겠다니 내가 뭘 해줘야 하는데요. 내 장기라도 팔아야 하나요? 하윤은 찻잔을 들어 향을 음미했다. 그리고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마침내 폭탄을 던졌다. 사람을 유혹해 주셨으면 합니다. 순간 유라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졌다. 그녀는 어이가 없다는 듯 하윤을 쳐다보았다. 뭐라고요? 지금 나보고 누구를 유혹하라고요? 강태준. 하윤의 입에서 그 이름이 나오는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최유라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녀의 동공이 세차게 흔들렸고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강태준. 그녀의 기억 저편에 봉인해 두었던 이름.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눈부셨던 순간과 가장 처절했던 순간을 함께한 남자. 당신 대체 누구야? 유라는 자신도 모르게 자리에서 일어날 뻔했다. 하윤은 여전히 평온한 표정으로 그녀를 올려다보았다. 저는 그 사람의 아내입니다.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듯한 충격이었다. 유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하윤을 바라보았다. 강태준의 아내.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존재. 상류층 집안의 영예일 것이라고 막연히 짐작은 했지만 이렇게 직접 자신의 앞에 나타나 남편을 유혹해달라는 말을 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유라의 머릿속이 복잡하게 얽혔다. 몸열감 분노, 그리고 아주 깊은 곳에서 피어오르는 기묘한 호기심. 이 여자 대체 무슨 생각인 걸까? 미쳤군요. 한참 만에 유라가 뱉어낸 말이었다. 당신 남편을 유혹하라고 나더러 제정신이에요. 이건 모욕이야. 날 뭘로 보고 모욕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이만 일어나셔도 좋습니다. 하윤이 그녀의 말을 잘랐다. 하지만 이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당신에게 제한되었던 기회도 함께 사라지겠죠. 밀린 월세와 바닥난 통장 잔고, 그리고 대중에게 잊혀진 배우 최유라라는 현실만 남을 겁니다. 하윤의 말이 비수처럼 유라의 가슴에 박혔다. 그녀는 움직일 수 없었다. 자존심 때문에 당장이라도 이 자리를 박차고 나가고 싶었지만 하윤이 말한 냉혹한 현실이 그녀의 발목을 붙잡았다. 왜 나죠? 유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당신이니까요. 하윤의 대답은 간결했다. 당신이 그의 첫사랑이었으니까. 그 어떤 여자보다 가능성이 높을 테니까요. 첫사랑이라는 단어에 유라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래, 한때는 그랬다. 하지만 그건 아주 오래전 이야기였다. 지금의 강태준은 그녀가 알던 그 남자가 아니었다.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거대한 제국의 왕. 그런 그가 아직도 자신을 기억이나 할까? 그 사람이 날 기억할 거라고 생각해요. 우린 헤어진 지 10년도 넘었어요. 그래서 더 좋습니다. 우연을 가장한 운명적인 재회. 남자들은 그런 시나리오에 약하니까요. 하윤은 가방에서 미리 준비해온 서류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로 밀었다. 이혼하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그의 유책 사유가 필요해요. 당신이 그를 유혹해서 제가 이혼 소송에서 이길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를 만들어주세요. 성공한다면 이 계약서에 적힌 금액의 2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완벽한 재기를 제가 책임지죠. 유라는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를 열어보았다. 첫 장에 적힌 성공 보수 금액을 본 순간 그녀는 숨을 멈췄다. 평생 만져볼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엄청난 액수였다. 그 돈이면 빚을 갚고도 남아 호화로운 생활을 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 다시 연기를 할 수 있었다. 그녀의 마음이 격렬하게 요동쳤다. 한쪽에서는 자존심이 비명을 질렀다. 사랑했던 남자의 아내에게 돈을 받고 그를 유혹하는 일이라니 이보다 더 비참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탐욕과 야망이 속삭였다. 이게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라. 이대로 썩어가느니 악마에게 영혼이라도 팔아서 재기해야 해. 그리고 강태준. 다시 한번 그를 만나고 싶다는, 그가 자신을 보고 어떤 표정을 지을지 확인하고 싶다는 위험한 욕망이 고개를 들었다. 한참의 침묵 끝에 유라가 입을 열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대신 차가운 결의가 서려 있었다. 그 사람이 날 보고 흔들릴 거라는 보장이 어디 있죠? 보장은 없습니다. 이건 도박이에요. 하지만 이길 확률이 가장 높은 패가 바로 당신 최유라 씨입니다. 하윤은 유라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다. 그의 정보는 제가 제공하겠습니다. 스케줄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 당신은 영위만 하면 됩니다. 당신 인생 최고의 연기를. 유라는 마른 입술을 혀로 축였다. 그녀는 잠시 눈을 감았다 떴다. 그녀의 눈앞에 무대 위 화려한 조명이, 팬들의 함성이 터지는 카메라 플래시가 아른거렸다. 좋아요. 결심이 선 목소리였다. 하죠, 그 거래. 두 여자의 시선이 허공에서 부딪혔다. 한 명은 자유를 위해 남편을 버리려 하고 다른 한 명은 재기를 위해 옛사랑을 이용하려 한다. 같은 남자를 사이에 둔 아내와 첫사랑의 기묘하고도 위험한 동맹이 쌉쌀한 국화차 향기 속에서 조용히 맺어지고 있었다. 이하윤과 최유라의 두 번째 만남은 첫 만남보다 훨씬 더 사무적이었다. 그들은 강남의 한적한 오피스텔 하윤이 이 작전을 위해 비밀리에 임대한 아지트에서 만났다. 더 이상 서로를 탐색하는 미묘한 신경전은 없었다. 그들은 공동의 목표를 가진 위험한 프로젝트의 파트너였다. 이건 강태준 씨의 일주일 스케줄이에요. 공식적인 것과 비공식적인 것 모두 포함되어 있어요. 하윤은 두꺼운 파일을 유라 앞의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파일 안에는 그의 회의 일정뿐만 아니라 운동시간 식사 습관, 심지어는 스트레스를 받을 때 찾는 장소까지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지난 1년간 하윤은 그와 감정적인 교류는 없었지만 그의 아내로서 그의 모든 것을 관찰하고 기록해왔다. 그 무의미해 보였던 시간들이 이제 그녀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었다. 그리고 이건 그의 성향 분석 자료. 요란한 걸 싫어하고 인공적인 향수 냄새에 민감해요. 대화할 땐 직설적인 화법을 선호하지만 사적인 영역을 침범하는 건 극도로 경계하죠. 첫 만남은 절대 노골적이어서는 안 돼요. 운명처럼 아주 우연하게. 그의 머릿속에 최유라라는 작은 물음표 하나만 남기는 게 1단계 목표예요. 유라는 감탄과 씁쓸함이 뒤섞인 표정으로 자료를 훑어보았다. 이토록 철저하게 분석당하고 있는 남자가 한때 자신이 사랑했던 남자라는 사실이 아이러니했다. 그리고 그 분석 자료를 제공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라는 사실은 거의 희극에 가까웠다. 첫 번째 장소는 여기 청담동의 갤러리 우미예요. 하윤이 갤러리에 사진을 가리켰다. 규모는 작지만 그가 개인적으로 후원하는 곳이죠. 매달 셋째 주 화요일 오후엔 거의 항상 이곳을 찾아요. 혼자서요. 유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작전 계획은 완벽했다. 이제 그녀의 연기력에 모든 것이 달려 있었다. 작전 당일 유라는 하윤의 조언대로 화려함을 최대한 덜어냈다. 몸의 곡선을 은은하게 드러내는 검은색 니트 원피스에 향이 거의 없는 머스크 계열의 향수를 살짝 뿌렸다. 갤러리 안으로 들어선 그녀는 정말 그림을 감상하러 온 사람처럼 조용히 작품들 사이를 거닐었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지만 그녀는 프로였다. 불안감을 감추고 우아하고 지적인 분위기를 연출하는 것은 그녀의 전문 분야였다. 오후 4시 15분. 약속된 시간이 되자 갤러리 문이 열리고 익숙하면서도 낯선 실루엣이 들어섰다. 강태준. 10년 전보다 훨씬 더 단단하고 날카로워진 모습이었다. 완벽하게 재단된 슈트를 입은 그의 몸에서는 한치의 흐트러짐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는 주변을 의식하지 않고 곧장 자신이 좋아하는 작가의 그림 앞으로 향했다. 바로 유라가 서 있는 곳에서 멀지 않은 곳이었다. 유라는 심호흡을 했다. 지금이다. 그녀는 그림에서 시선을 떼고 돌아서는 척하다가 마치 그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듯이 그의 팔에 가볍게 부딪혔다. 아, 죄송합니다. 그녀가 고개를 드는 순간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태준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거렸다. 그의 눈동자에 스쳐 지나가는 감정은 놀라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기억의 편린을 더듬는 듯한 아주 짧은 침묵이 흘렀다. 최유라 씨. 그가 자신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에 유라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녀는 계획대로 최대한 놀란 표정을 지어 보였다. 어머, 강태준 씨, 세상에 여기서 뵙다니. 그녀의 연기는 완벽했다. 과장되지 않은 놀라움, 희미한 반가움, 그리고 약간의 어색함. 태준은 금세 평소에 무표정한 얼굴로 돌아왔다. 오랜만이군. 잘 지냈나? 네, 그럼요. 태준 씨도 잘 지내시죠? 이런 데서 다 보네요. 그림 좋아하시는 줄은 몰랐는데 가끔 머리 식히러 오지. 짧은 대화가 오갔다. 태준은 예의 바르고 정중했지만 명백한 거리감이 느껴졌다. 그는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 않았고 가볍게 목례를 한 뒤 먼저 자리를 떴다. 그럼 다음에 또 보지. 유라는 그가 사라진 뒤에도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짧은 만남이었지만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한 기분이었다. 그의 차가운 눈빛과 낮은 목소리가 10년의 세월을 실감하게 했다. 하지만 동시에 그의 눈동자 깊은 곳에서 아주 찰나의 순간 스쳐 지나간 흔들림을 그녀는 놓치지 않았다. 일단 첫 단추는 성공적으로 끼웠다. 같은 시각 갤러리를 나와 채 올라탄 태준은 방금 전의 만남을 복기하고 있었다. 최유라. 그의 인생에서 거의 잊혔다고 생각했던 이름. 그녀는 여전히 아름다웠고 예전보다 더 성숙한 분위기를 풍겼다. 우연일까 하필이면 자신이 늘 찾는 이 작은 갤러리에서 이 시간에 태준은 우연을 믿지 않는 남자였다. 그의 성공은 철저한 계산과 예측의 결과물이었다. 이 만남은 그의 계산 밖에 있는 아주 미세한 변수였다. 그는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겼다. 무언가 석연치 않았지만 아직은 그저 작은 의문일 뿐이었다. 일주일 후 2단계 작전이 시작되었다. 하윤의 정보에 따르면 태준은 해외 투자자들과의 늦은 미팅이 있는 날이면 종종 호텔 스카이라운지 배서 혼자 위스키를 한잔하며 생각을 정리하곤 했다. 유라는 이번에는 미리 섭외해둔 무명 배우 한 명과 함께 약속이 있는 것처럼 배에 나타났다. 그녀는 일부러 태준에게서 멀리 떨어진 창가 자리에 앉았다. 그리고는 그를 발견하고 놀란 셔터 가볍게 눈인사를 건넸다. 태준은 가볍게 고개를 까딱하는 것으로 답했다. 30분쯤 지났을까 유라는 동행과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는 척하며 그의 테이블 쪽으로 다가갔다. 어머, 또 뵙네요. 인연은 인연인가 봐요. 이번에는 그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말을 걸었다. 태준은 손에 들고 있던 위스키 잔을 내려놓고 그녀를 올려다보았다. 세상이 좁은 거겠지. 지난번엔 경황이 없어서 제대로 인사도 못했어요. 요즘 다시 일 시작하려고 준비 중이에요. 잘 안 풀려서 고민이 많았는데 이렇게 아는 얼굴 보니 좋네요. 그녀는 자신의 근황을 이야기하며 은근히 동정심을 유발하는 전략을 썼다. 하지만 결코 처량해 보이지는 않았다. 오히려 역경을 딛고 일어서려는 강인한 여성의 이미지를 연출했다. 하윤이 짜준 시나리오 그대로였다. 태준은 별다른 대꾸 없이 그녀의 말을 들어주었다. 그의 표정은 읽을 수가 없었다. 잠시 후 유라는 예의상 더 방해하면 안 되겠다는 듯 자리에서 일어났다. 바쁘실 텐데 죄송해요. 다음에 또 뵐게요. 그녀가 사라지고 난 뒤 태준은 한동안 자신의 술잔만 내려다보았다. 일주일에 2번. 각기 다른 장소에서. 이것은 더 이상 우연의 범주에 속하지 않았다. 이것은 명백한 의도를 가진 접근이었다. 하지만 왜 10년도 더 지난 지금 최유라가 자신에게 원하는 것이 뭘까? 돈 아니면 다른 무언가. 그의 날카로운 분석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의 의심은 자연스럽게 다른 방향으로 뻗어나갔다. 최유라의 동선이 너무나도 정확하게 자신의 비공식적인 스케줄과 겹친다. 이 정보를 그녀에게 줄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했다.
그리고 그 순간 그의 머릿속에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다. 단 한 번도 자신에게 관심을 보인 적 없었던 언제나 인형처럼 조용했던 그의 아내 이하윤. 최근 들어 부쩍 초조해 보이고 어딘가 부자연스러웠던 그녀의 모습들이 조각난 파편처럼 머릿속에서 맞춰지기 시작했다. 설마 그는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의심의 씨앗은 한번 뿌려지면 무섭게 자라나는 법이다. 사무실로 돌아온 태주는 자신의 비서실장인 김 비서를 호출했다. 김 비서는 그의 아버지 때부터 집안일을 도맡아 온 그의 수족과도 같은 인물이었다. 김 비서, 네 회장님. 태주는 잠시 창밖의 야경을 바라보다가 나직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단단했다. 배우 최유라, 최근 동향을 자세히 조사해봐. 누구와 접촉하고 자금 흐름은 어떤지. 샅샅이. 알겠습니다. 김 비서는 잠시 망설이다가 물었다. 혹시 더 지시하실 사항은 없으십니까? 태주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김 비서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어둠 속에서도 서늘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리고 아내의 최근 일주일간의 외부 활동 내역도 같이 보고해. 누구를 만났는지, 어디를 갔는지, 아주 사소한 것까지 전부. 단 절대 들키지 않게. 이건 자네와 나만 아는 일이야. 지시를 내리는 그의 머릿속은 복잡한 수식처럼 얽혀 있었다. 만약 자신의 가설이 사실이라면, 자신의 아내가 이 모든 일의 배후에 있다면, 그는 화가 나기보다는 기묘한 흥미를 느꼈다. 그저 순종적인 인형인 줄로만 알았던 여자 이하윤. 그녀의 가면 뒤에 숨겨진 진짜 얼굴이 궁금해지기 시작했다. 거대한 게임판이 눈앞에 펼쳐졌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수동적인 목표물이 아니었다. 판을 지켜보는 관찰자이자 게임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플레이어가 되었다. 김 비서가 강태준의 서재로 들어섰을 때 그의 손에는 2개의 얇은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다. 그는 말없이 봉투를 태준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태준은 진행하던 서류 결제를 멈추고 김 비서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질문하지 말라는 무언의 신호였다. 김 비서는 깊이 고개를 숙인 뒤 조용히 서재를 나갔다. 태준은 첫 번째 봉투를 열었다. 배우 최유라 동향 보고. 보고서의 내용은 그의 예상을 한치도 벗어나지 않았다. 최근 그녀의 계좌로 출처 불명의 거액이 2차례 입금되었다. 그녀는 강남의 한적한 오피스텔을 주기적으로 드나들었고 그 동선은 기묘할 정도로 자신의 움직임과 관련이 있었다. 그는 보고서를 옆으로 밀어두고 2번째 봉투를 열었다. 사모님 이하윤 외부 활동 내역. 심장이 미세하게 다른 박자로 뛰는 것을 느꼈다. 보고서 첫 장에 적힌 내용은 최유라가 드나들던 바로 그 오피스텔의 임대 계약서 사본이었다. 임차인의 이름은 법무법인의 유령 직원 이름으로 되어 있었지만 임대료가 빠져나간 계좌의 실소유주는 결국 이하윤으로 귀결되었다. 그녀가 사용한 대포폰의 통화 기록은 대부분 최유라를 향해 있었다. 퍼즐 조각이 완벽하게 맞춰졌다. 그의 가설은 이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되었다. 그의 조용한 아내 이하윤이 이 모든 판을 짜고 최유라를 말로 사용하여 자신을 무너뜨리려 하고 있었다. 태준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걸렸다. 분노가 아니었다. 실망도 아니었다. 그 감정은 차라리 흥미에 가까웠다. 늘 무표정한 얼굴로 저택의 장식품처럼 존재했던 그녀가 그의 등 뒤에서 이토록 대담한 계획을 꾸미고 있었다니. 그는 그녀를 완전히 잘못 보고 있었다. 태준은 당장 그녀를 추궁할 생각이 없었다. 이 게임을 이렇게 싱겁게 끝낼 수는 없었다. 그는 그녀가 던진 미끼를 기꺼이 물기로 결심했다. 그는 이 연극의 배우가 되어 그녀가 원하는 대로 춤을 춰주기로 했다. 그리고 그 무대 위에서 그는 감독인 그녀의 진짜 표정을 읽어낼 생각이었다. 며칠 후 한 기업의 창립 기념 파티에서 계획의 다음 단계가 실행되었다.
하윤의 정보대로 최유라는 초대받지 않았음에도 연주를 동원해 파티의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는 인어처럼 몸에 감기는 은색 드레스를 입고 나타나 모든 사람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그녀는 태준을 발견하고는 우아하게 다가와 인사를 건넸다. 회장님, 여기서 뵙네요. 주변의 시선이 두 사람에게 쏠렸다. 모두가 강태준의 반응을 궁금해 했다. 이전 같았으면 그는 의례적인 인사만 하고 자리를 피했을 것이다. 하지만 오늘 그는 달랐다. 유라 씨 와주었군. 덕분에 이 지루한 파티가 즐거워지는 것 같군. 그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웨이터에게 샴페인 잔을 하나 더 요청했다. 그는 자연스럽게 그녀와 대화를 이끌어갔다. 그녀의 복귀 계획에 대해 물었고 진지하게 조언을 건네기도 했다. 두 사람이 함께 서 있는 모습은 한 폭의 그림 같았다. 선남선녀, 옛 연인의 재회. 파티에 모인 사람들은 흥미로운 가십거리가 생겼다는 듯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태준은 그 모든 시선과 소문을 알고 있었지만 개의치 않았다. 그의 진짜 관객은 이 자리에 없는 단 한 사람이었으니까. 그날 밤 저택의 식탁에는 어김없이 정적이 흘렀다. 하지만 이전과는 다른 미묘한 긴장감이 공기 중에 떠다녔다. 하윤은 오늘 밤 파티에서 있었던 일을 사격의 소식통을 통해 이미 전해 들은 상태였다. 강태준과 최유라가 아주 다정해 보였다는 이야기. 그녀는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손에 쥔 포크가 차갑게 느껴졌다. 오늘 파티 지루했지만 의외의 수확은 있었어. 태준이 먼저 침묵을 깼다. 그는 와인을 한 모금 마신 뒤 아무렇지 않다는 듯 말했다. 오래된 친구를 만났거든. 최유라 씨, 제기를 준비한다더군. 도와줄 방법이 있는지 알아봐야겠어. 하윤의 심장이 쿵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다. 성공이다. 계획이 제대로 먹혀들고 있었다. 그녀는 기뻐해야 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가슴 한구석이 아려오는 걸까? 그녀는 간신히 목소리를 쥐어짰다. 그러세요, 잘 됐네요. 그녀의 목소리는 스스로 듣기에도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뻣뻣했다. 그녀는 태준과 눈을 마주치지 않기 위해 필사적으로 접시만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귓가가 뜨거워지는 것이 느껴졌다. 태준은 그런 그녀의 모습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완벽하게 통제된 얼굴 뒤에서 미세하게 요동치는 감정의 파도를 보았다. 계획이 성공하고 있다는 만족감이 아니었다. 그것은 상처받은 여자의 표정이었다. 며칠 뒤 태준은 그의 연극을 한 단계 더 발전시켰다. 그는 복귀 준비를 돕는다는 명목으로 최유라와 저녁 식사를 했다. 물론 비즈니스적인 분위기를 유지했지만 그는 그녀가 뿌리는 향수가 자신의 슈트 재킷에 스며들도록 내버려 두었다. 하윤이 직접 골라 최율에게 건넸을 그가 좋아한다고 알려진 바로 그 향수였다. 그는 평소보다 늦게 저택으로 돌아왔다. 서간으로 향하는 하윤과 저택 중앙의 거대한 홀에서 마주쳤다. 그가 그녀의 곁을 스쳐 지나가는 순간 하윤은 숨을 멈췄다. 너무나도 익숙한 향기, 그녀의 계획의 냄새, 그녀가 직접 고른 성공의 향기가 그의 몸에서 피어오르고 있었다. 하윤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다. 계획이 성공하고 있었다. 그녀가 원하던 그림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다. 이제 이혼이 머지않았다. 자유가 손에 잡힐 듯 가까웠다. 그런데 왜 눈물이 날 것 같을까? 왜 심장이 갈갈이 찢기는 것 같을까? 마치 자신의 소중한 것을 제 손으로 다른 여자에게 넘겨준 듯한 배신감과 상실감이 온몸을 덮쳤다. 그녀는 태준을 돌아볼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녀는 그대로 자신의 방을 향해 도망치듯 걸음을 옮겼다. 태준은 걸음을 멈추고 그녀의 뒷모습을 가만히 지켜보았다. 도망치는 작은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의 입가에 또다시 아주 옅은 미소가 떠올랐다. 하지만 이번의 미소는 이전과는 조금 다른 색을 띠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서재로 돌아와 깊은 생각에 잠겼다.
이하윤. 그녀는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흥미로운 여자였다. 자신에게서 벗어나기 위해 치밀한 계획을 세울 만큼 영리했지만 그 계획의 성공 앞에서 상처받고 질투할 만큼 순진했다. 그녀는 완벽한 악녀가 되기에는 너무나도 서툴렀다. 그녀의 질투는 꾸며낸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서 터져나온 날 것 그대로의 감정이었다. 그는 지난 1년간의 결혼 생활을 되돌아보았다. 그는 그녀를 아내로 맞이했지만 단 한 번도 그녀를 제대로 들여다본 적이 없었다. 그녀는 그저 진성그룹의 안주인이라는 역할에 필요한 존재, 아름답고 조용한 인형일 뿐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알게 되었다. 그 인형에게도 마음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마음이 지금 자신이 연출하는 이 연극 때문에 아파하고 있다는 것을. 기묘한 감정이 그의 마음속에서 싹트기 시작했다. 얼음장 같던 그의 심장에 아주 작은 온기가 퍼져나가는 듯 했다. 그녀의 서툰 계략 숨기려 해도 숨길 수 없는 질투, 아파하는 모습. 그 모든 것이 그의 무채색 같던 일상에 예상치 못한 색을 입히고 있었다. 그는 이 연극의 결말이 궁금해졌다. 그녀가 과연 이 게임을 끝까지 이끌고 갈 수 있을지, 그리고 그 끝에서 그녀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정말 자유뿐일지. 강태준은 처음으로 자신의 아내 이하윤이라는 여자에게 매료되고 있었다. 작전의 마지막 단계를 논의하기 위해 비밀 오피스텔에서 만난 이하윤과 최유라 사이에는 이전과 다른 미묘한 기류가 흘렀다. 최유라는 자신감에 차 있었다. 강태준이 명백히 자신에게 흥미를 보이고 있으며 모든 것이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했다. 반면 이하윤의 얼굴에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그녀는 초조하게 손톱을 물어뜯거나 멍하니 허공을 응시하는 일이 잦아졌다. 마지막이에요. 유라가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다. 이번 주 금요일 그가 투자하기로 한 내 복귀작 계약 성사를 축하한다는 명목으로 호텔 스위트룸에서 저녁 식사를 제안했어요. 그는 흔쾌히 승낙했고요. 호텔 스위트룸. 그 단어가 하윤의 심장을 찔렀다. 이혼을 위한 결정적인 증거를 만들기에 완벽한 장소. 모든 것이 그녀가 짠 시나리오대로였다. 사진은 확실하게 찍어야 해요. 하윤이 힘겹게 입을 열었다. 그가 스위트룸으로 들어가는 모습, 그리고 안에서 당신과 다정하게 있는 모습. 오해에 소지가 없도록. 걱정 말아요. 유라가 그녀를 안심시키듯 말했다. 고용한 사설 탐정은 호텔 복도에 대기하고 있을 거고 나도 안에서 최대한 자연스러운 사진을 찍을 테니까. 이 일만 끝나면 당신은 자유, 나는 돈과 명예를 얻는 거죠. 우리 둘 다에게 해피엔딩이에요. 해피엔딩. 하윤은 속으로 그 말을 되뇌었다. 그런데 왜 이 엔딩이 조금도 행복하게 느껴지지 않는 걸까? 마치 절벽을 향해 전속력으로 달려가는 기분이었다. 결전의 금요일 밤. 하윤은 저택의 침실에 홀로 앉아 있었다. 거대한 방은 숨막힐 듯 고요했고 그 고요함이 그녀의 불안을 더욱 증폭시켰다. 그녀는 손에 쥔 휴대폰만 하염없이 내려다보았다. 호텔에 잠복한 탐정으로부터 실시간으로 도착하는 문자 메시지가 그녀의 유일한 정보원이었다. 오후 9 구송결혼, 목표 강태준 호텔 도착. 오후 9 금위, 엘리베이터 탑승 확인. 오후 9 4 천체유협 1호, 스위트룸 진입 확인. 문자 메시지가 한 통씩 도착할 때마다 그녀의 심장은 차갑게 내려앉았다. 성공이었다. 완벽한 성공. 그녀의 계획에는 한치의 오차도 없었다. 그런데 그녀의 몸은 기쁨이 아닌 정체 모를 고통으로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숨이 가빠지고 온몸에서 식은땀이 흘렀다. 그녀는 눈을 감고 찬세치의 1호의 풍경을 상상했다. 은은한 조명, 로맨틱한 음악 와인과 맛있는 음식. 그리고 그 공간 속에 함께 있는 강태준과 최유라. 그가 그녀를 보며 어떤 눈빛을 하고 있을까?
10년 전 그가 사랑했던 여자를 다시 마주한 그의 마음은 어떤 모습일까? 질투가 검고 뜨거운 용암처럼 그녀의 속을 태우기 시작했다. 그것은 더 이상 서툰 감정이 아니었다. 온몸의 세포 하나하나를 잠식하는 끔찍한 고통이었다. 문득 그녀는 이 거대한 저택을 둘러보았다. 이 감옥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이 숨막히는 결혼 생활을 끝내고 싶었다. 하지만 강태준이 다른 여자와 함께 있는 것을 상상하는 고통에 비하면 이 저택의 고독은 차라리 견딜만했다. 그녀는 그제야 깨달았다. 지난 몇 주간 그를 밀어내기 위한 연극을 하면서 그녀는 역설적으로 그 어느 때보다 그를 의식하고 그의 모든 것을 마음에 담고 있었다. 그의 사소한 습관, 무심한 말투 속에 숨겨진 배려, 그리고 자신을 바라보던 그의 깊이를 알 수 없는 눈빛까지 그녀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차가운 남자를 사랑하게 되어버린 것이다. 바로 그 순간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탐정의 메시지였다. 오후 3시 최유라 씨로부터 연락. 목표가 술에 꽤 취했다고 함. 결정적 사진 촬영 준비. 그 메시지가 하윤의 마지막 이성의 끈을 끊어버렸다. 안 돼. 더 이상은 안 된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모든 계획과 계산이 사라졌다. 이혼, 위자료, 자유. 그 어떤 것도 지금 그녀의 심장을 찢는 고통보다 중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다. 막아야 한다. 이 모든 것을. 하윤은 드레스도 갈아입지 않은 채 맨발로 방을 뛰쳐나갔다. 운전기사를 부를 시간도 없었다. 그녀는 차고로 달려가 익숙하지 않은 손길로 직접 차를 몰았다. 밤에 도로를 질주하는 내내 그녀의 머릿속은 뒤죽박죽이었다.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지? 모든 걸 망치고 있어. 하지만 그녀의 심장은 멈추라고 소리치고 있었다. 이대로 그를 잃을 수는 없다고. 호텔에 도착한 그녀는 로비에서 대기하던 탐정에게서 예비키를 빼앗다시피 받아들고 엘리베이터에 몸을 실었다. 17층으로 올라가는 그 짧은 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다. 스위트룸 문 앞에 선 그녀는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안에서 희미하게 들려오는 웃음소리에 그녀는 이성을 잃고 키를 꽂아 문을 열어 젖혔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그녀가 상상했던 그대로였다. 식사가 끝난 테이블 와인병, 그리고 창가에 나란히 서서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는 강태준과 최유라. 두 사람의 그림자가 애틋하게 겹쳐 보였다. 누구? 유라가 먼저 소리를 내며 돌아보았다. 엉망이 된 몰골로 서 있는 하윤을 발견한 그녀의 얼굴이 경악으로 물들었다. 태준 역시 천천히 몸을 돌렸다. 그의 얼굴에는 놀란 기색이 없었다. 그는 마치 그녀가 올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 그저 담담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당신이 여길 어떻게... 유라가 충격과 분노가 뒤섞인 목소리로 물었다. 하지만 하윤은 그녀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오직 강태준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려 뺨을 적셨다. 그녀는 간신히 떨리는 입술을 열었다. 하지 마세요. 목소리는 속삭임처럼 작았지만 그 안에는 그녀의 모든 절망이 담겨 있었다. 제발 이러지 마세요. 태준은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침묵이 그녀를 더욱 미치게 만들었다. 하윤은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모든 것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그녀의 말은 뒤죽박죽이었고 호흡은 가빴다. 다 제 잘못이에요. 제가 시켰어요. 유라 씨한테 당신을 유혹해달라고. 내가 부탁했어요. 이혼하고 싶어서. 이 지긋지긋한 결혼 끝내고 싶어서 내가 전부 꾸민 짓이에요. 그런데 이젠 못하겠어요. 이렇게는 안 되겠어요. 제발. 그냥 집으로 가요 우리. 그녀의 처절한 고백이 스위트룸의 정적 속에 무겁게 내려앉았다. 유라는 절망적인 하윤의 얼굴과 여전히 표정 변화 없이 모든 것을 듣고 있는 태준의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다. 이 게임은 끝났다.
그리고 어쩌면 자신은 처음부터 이 게임의 진짜 규칙을 전혀 모르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이하윤의 고백이 남긴 침묵을 깬 것은 강태준이었다. 그는 최유라를 향해 돌아섰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모든 감정이 제거된 듯 단 평온한 음성이었다. 이제 그만 돌아가 주지, 유라 씨. 우리의 사업은 이걸로 끝난 것 같군. 그는 지갑에서 수표책을 꺼내 망설임 없이 금액을 적어 그녀에게 건넸다. 약속된 성공 보수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그녀가 이 연극에 들인 수고를 보상하기에는 충분하고도 남는 액수였다. 이건 위약금이라고 생각하지. 최유라는 수표와 태준의 얼굴, 그리고 넋이 나간 채 서 있는 하윤을 번갈아 보았다. 그녀는 이 정교한 게임에서 자신이 어떤 역할이었는지 이제야 완벽하게 깨달았다. 그녀는 배우가 아니라 그저 소품에 불과했다. 이 부부의 복잡한 감정 싸움에 동원된 장기말. 그녀는 한마디 말도 없이 너덜너덜해진 자존심을 애써 감춘 채 수표를 챙겨 조용히 스위트룸을 나섰다. 문이 닫히고 방 안에는 오직 두 사람만 남았다. 하윤은 차라리 그가 소리를 지르거나 분노를 터뜨리기를 바랐다. 하지만 그는 아무 말 없이 그녀에게 다가와 그녀의 차가운 팔을 부드럽게 잡았다. 집에 가자. 그의 나직한 한마디가 그 어떤 질책보다 더 무서웠다. 하윤은 실이 끊어진 인형처럼 그가 이끄는 대로 힘없이 발걸음을 옮겼다. 호텔을 빠져나와 저택으로 돌아오는 내내 차 안에는 숨막히는 침묵만이 흘렀다. 하윤은 흐르는 눈물도 닦을 생각조차 하지 못한 채 앞으로 닥쳐올 폭풍을 기다리며 몸을 떨었다. 이혼소송 위자료 몰수 친정의 몰락. 최악의 시나리오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저택에 도착했을 때 태준은 그녀를 그녀의 공간인 서관으로 보내지 않았다. 대신 그는 한 번도 그녀를 들인 적 없었던 자신의 서재로 그녀를 이끌었다. 묵직한 참나무 문이 열리자 책으로 가득 찬 거대한 공간이 나타났다. 그의 개인적인 성격. 그는 하윤을 푹신한 가죽 소파에 앉히고 그녀에게는 따뜻한 우유를, 자신에게는 위스키를 따랐다. 모든 것이 조용하고 침착해서 더욱 비현실적이었다. 하윤은 이제 모든 것을 체념한 채 그의 마지막 선고를 기다렸다. 태준은 그녀의 맞은편 의자에 앉아 위스키 잔을 천천히 돌리며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마치 제3자의 사건을 보고하듯 건조하고 사실적이었다. 강남의 그 비밀 오피스텔 석 달 전에 유령 법인 명의로 임대되었더군. 최유라 씨 계좌로 첫 번째 현금 입금이 확인된 건 그 이틀 뒤이었고, 갤러리에서 우리가 우연히 마주쳤던 날, 당신의 대포폰 신호가 그 근처에서 잡혔지. 그는 그녀가 실행했던 모든 계획을 그녀가 미처 생각지도 못했던 증거들과 함께 하나씩 읊었다. 그녀의 모든 움직임이 그의 손바닥 안에 있었다는 듯이. 하윤은 숨조차 쉴 수 없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갔다. 그녀는 자신이 감독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무대 위에서 혼자 허우적대는 광대에 불과했다. 모든 것을 들킨 지금 그녀는 눈을 감고 마지막 말을 기다렸다. 변호사를 부르겠다는 이 결혼을 끝내겠다는 그 말을. 하지만 그가 내뱉은 말은 그녀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다. 화가 났어야 했는데 태준의 목소리 톤이 미묘하게 바뀌어 있었다. 건조함 대신 아주 희미한 온기가 실려 있었다. 그는 의자를 그녀가 앉은 소파 쪽으로 조금 더 가까이 끌어당겼다. 내 아내가 나를 속이고 내 인생을 망가뜨리려는 계획을 꾸몄다는 사실에 분노했어야 했어. 그런데 이상하게도 난 화가 나지 않더군. 그는 손을 뻗어 여전히 그녀의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 한 줄기를 엄지손가락으로 부드럽게 닦아주었다. 하윤은 그의 갑작스러운 손길에 놀라 숨을 멈췄다. 대신 다른 게 보였어. 악녀가 되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하지만 너무나도 서툴러서 계속 실패하는 한 여자가 보이더군. 계획이 성공하고 있다며 기뻐해야 할 순간에 내 눈은 아파하고 있었지.
네가 직접 고른 향수가 내 옷에서 풍겼을 때 너는 마치 네가 배신당한 것처럼 상처받은 얼굴로 도망쳤어. 그의 시선이 그녀의 흔들리는 눈동자를 똑바로 마주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 그 깊은 곳에 하윤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낯선 감정이 일렁이고 있었다. 그 서툰 질투. 자신의 마음조차 제대로 숨기지 못하는 그 필사적인 모습. 그게 내가 처음으로 본 진짜 이하윤이었어. 완벽하게 세팅된 인형이 아니라 상처받고 두려워하고 그리고 놀라울 만큼. 사랑스러운 여자. 그의 목소리는 점점 더 낮고 부드러워졌다. 마치 비밀을 고백하는 사람처럼. 날 밀어내기 위한 너의 완벽한 계획은 아주 멋지게 실패했어, 이하윤. 그는 그녀의 젖은 뺨을 부드럽게 감싸 쥐었다. 네가 날 너에게 사랑에 빠지게 만들었으니까. 사랑. 그 단어가 서재의 묵직한 공기 속으로 믿을 수 없이 가볍게 퍼져나갔다. 하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이 남자가 얼음 심장을 가졌다고 생각했던 이 남자가 자신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었다. 그녀의 이혼 계획이 그를 사랑하게 만들었다고. 너무나도 엄청난 반전에 그녀는 사고를 멈춘 채 그저 그를 바라볼 뿐이었다. 1년 내내 느꼈던 그의 냉기가 거짓말이었던 것처럼 그의 손길은 너무나도 따뜻했다. 강태준의 고백은 이하윤의 무너진 세상 위에 조용히 내려앉는 첫눈과 같았다. 혼란스럽고 비현실적이고 하지만 서늘하게 아팠던 마음을 부드럽게 감싸주는 듯한 감각. 그녀는 멍하니 그를 바라보며 그의 말이 만들어낸 파문을 이해하려 애썼다. 사랑이라니요. 간신히 뱉어낸 그녀의 목소리는 형편없이 갈라져 나왔다. 어떻게 당신은 단 한 번도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다. 우리는 부부라는 이름 아래 묶인 타인이었잖아요. 우리는 단 한 번도 서로를 제대로 마주본 적이 없잖아요. 차마 입 밖으로 내지 못한 말들이 그녀의 눈가에 눈물로 다시 맺혔다. 태주는 그녀의 혼란을 이해한다는 듯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그녀의 곁에 더 가까이 다가앉아 처음으로 그가 감춰왔던 속내를 꺼내놓기 시작했다. 나 역시 이 결혼을 비즈니스라고 생각했어. 그의 목소리는 낮고 진솔했다. 당신 집안을 돕고 나는 안정적인 배경을 가진 아내를 얻는다. 감정은 사치라고 생각했지. 과거의 경험 때문에 사랑은 내 인생에서 지워버린 단어라고 믿었으니까. 당신 역시 이 결혼의 조건을 받아들였으니 나와 같은 생각일 거라고 짐작했어. 당신이 원하는 건 진성그룹 안주인이라는 지위와 부급뿐일 거라고. 그래서 당신이 원치 않을 감정적인 교류로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어. 거리를 두는 것이 서로의 영역을 존중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착각했던 거야. 그의 고백은 하윤에게 또 다른 충격이었다. 그가 그어놓은 차가운 선이 그 나름의 배려였다는 것을 그녀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경멸하거나 무시한다고만 생각했다. 나는 늘 혼자였어, 이하윤. 이 높은 자리에서 모든 것이 계산과 이해관계로 얽힌 세상 속에서 당신조차도 그 관계의 일부라고 생각했지. 그런데 당신이 꾸민 그 엉성하고 귀여운 계획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어. 당신이 이혼을 위해 발버둥 치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처음으로 당신이라는 사람을 제대로 보게 됐어. 내 아내라는 역할 뒤에 숨어있던 자유를 갈망하고 상처받고 질투할 줄 아는 진짜 당신을. 그의 솔직한 말에 용기를 얻은 듯 하윤도 처음으로 자신의 마음을 이야기했다. 저는 숨이 막혔어요.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 거대한 저택 안에서 저는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값비싼 장식품이 된 것 같았어요. 당신은 너무 높고 차가운 사람이라 다가갈 엄두조차 내지 못했어요. 매일 밤의 그 숨막히는 침묵 속에서 저는 점점 더 작아지는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도망치고 싶었어요. 그녀는 눈물을 닦고 그를 올려다보았다. 그런데 계획이 진행될수록 이상했어요. 당신이 다른 여자와 함께 있다는 상상만으로도 심장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호텔로 미친 듯이
달려가면서 깨달았어요. 내가 원했던 건 단순히 이 집을 나가는 자유가 아니었다는 걸. 내가 정말 두려워했던 건 당신을 잃는 것이었다는 걸요. 두 사람의 솔직한 고백이 지난 1년간 그들 사이에 놓여있던 투명하고 단단한 벽을 마침내 허물어뜨렸다. 서로가 서로를 얼마나 깊이 오해하고 있었는지, 얼마나 외롭게 서로의 곁을 맴돌고 있었는지. 두 사람은 비로소 서로의 진심을 마주보았다. 태주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재 벽에 숨겨진 육중한 금고를 열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얇은 서류철 하나를 꺼내왔다. 그들의 결혼 생활을 올가매고 있던 혼인 계약서였다. 그는 계약서를 두 사람 사이의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우리를 타인으로 만들었던 건 바로 이거였어. 그가 나직이 말했다. 이건 결혼이 아니라 사업에 관한 계약이었지. 그는 계약서의 한쪽 끝을 잡고 다른 쪽을 하윤에게 내밀었다. 이 계약 이제 파기할까? 그의 눈빛은 장난스러우면서도 더없이 진지했다. 하윤은 잠시 망설이다이내 그의 의도를 깨닫고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계약서의 반대편을 잡았다.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함께 힘을 주어 계약서를 반으로 찢었다. 찍 하는 소리와 함께 그들을 묶고 있던 차가운 족쇄가 힘없이 끊어졌다. 그들은 멈추지 않고 계약서를 더 잘게, 더 이상 글자를 알아볼 수 없을 때까지 찢어버렸다. 조각난 종이 파편들 위로 새로운 시작의 공기가 내려앉았다. 태주는 그녀의 손 위로 자신의 손을 겹쳐 잡았다. 처음으로 온전히 마주 잡은 손은 따뜻하고 단단했다. 이제 어떤 계약도 어떤 규칙도 없이 그가 그녀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며 말했다. 이하윤 씨, 나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주겠어. 의무가 아니라 당신이 원해서 나와 함께 저녁을 먹어주겠어. 그의 진심 어린 제안에 하윤의 눈에서 새로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이번 눈물은 슬픔이나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다. 안도와 기쁨, 그리고 벅찬 행복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는 대신 활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 한마디 대답으로 충분했다. 태주는 부드럽게 그녀를 일으켜 세워 자신의 품에 가득 안았다. 1년 만에 처음으로 느껴보는 남편의 품은 넓고 따뜻했다. 더 이상 텅 빈 저택의 장식품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이 남자의 세상의 유일한 중심이었다. 태주는 그녀를 안은 채 굳게 닫혀있던 서재의 커튼을 활짝 열었다. 밤새 어둠에 잠겨있던 창문 너머로 눈부신 아침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다. 어둠은 지나갔다. 길고 외로웠던 밤이 끝나고 두 사람의 진짜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텅 비었던 저택은 더 이상 감옥이 아닌 두 사람의 사랑으로 채워질 새로운 집이 될 준비를 하고 있었다.